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추운 날에는 따끈한 음식이 땡기고 더운 날에는 시원한 냉면이 생각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돌아가면서 즐기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먹으니 유난히 맛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꼭 선택을 한다면 늘 육식을 제일 피하게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사람들은 씨푸드나 일식을 제일 선호합니다. 정말 음식은 다양합니다. 이곳 LA에서는 한국 음식도 맛있지만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문화의 음식들도 다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니 입맛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체중 늘어날까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오늘의 토픽은 인내의 한계, 사라지는 티네이저 경험, 텍톡, Year 1, 그리고 에어포트 시큐리티입니다. 폴 네이어라는 남성 얘기입니다. 폴 씨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 스크린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친구들이 올린 사진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애완동물과 찍은 사진 등 흔히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201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식히고 있었던 것이죠. 카우치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휴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진을 보던 것에서 갑자기 멈췄고요. 가톨릭 신부가 신생아 세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셀폰을 거머쥔 채 뒷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안에 들어오자 부인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폴 씨는 셀폰 안에 사진을 건네주면서 바로 이 남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9년 7월 결국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 사진에 있는 신부는 본인이 막 10살이 되어 가던 그때 당시 1988년 그때부터 3년에 걸쳐서 본인을 강간한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그의 이름은 제프 드루라고 신고한 것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그 누구도 아는 것이 두려웠고요.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본인을 더 비난하고 질책을 받고 그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본인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생각은 있을 수도 없었죠. 사실 이런 일을 알고 신고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바꿔 놓을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요.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 그를 아끼는 가족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본인의 개인적인 아픔이 더 알려지게 진열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더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2017년 그날 아침 이 세례하는 사진을 보는 순간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침묵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그러면서 또 다른 어린 아이들이 본인처럼 말 못하고 비밀리에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하이주의 이 세인트 주드 패리시 스쿨 재학 시절이었는데요. 드루 남성은 음악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루 씨는 이제는 파워가 더 커진 신부가 되어서 더 많은 어린이들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폴은 아주 많이 망설였습니다. 우울증에 긴장감이 매일 감돌고요. 공황장애를 겪어온 것입니다. 마치 겁에 질린 10살짜리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뒤로하고 이 부인인 리슬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절실한 카톨릭 신도인 그의 부모도 전혀 몰랐고요. 친구들도 모르고 직장 동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티네이저 아들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날 밤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받은 영화 스팟라이트라고 있죠. 이 스팟라이트는 실제로 보스턴 카톨릭계 아동 성학대를 다룬 영화를 보면서 본인의 악몽을 그대로 실감해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40살이 먹은 그녀의 남편은 6피트 4인치 250파운드의 거구의 플러밍 회사 매니저 남성임에도 그날 밤 잠자는 모습은 겁에 질려 덜덜 떠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오하이오주 그린 타운십 내에 사는데요. 드루 씨가 신부로 있는 성당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녀는 폴이 내린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한 번 시작하면 절대 되돌아갈 수 없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2019년 여름 부모님 댁에서 가족들이 모여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진 날이었는데요. 폴은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댄 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차고에서 조용히 대화를 하자고 불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드루가 어린 시절 본인을 성학대한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식구들은 모두 입을 닫지 못하고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버지는 폴이 어린 시절 성장 당시를 되새기기 시작했는데요.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어린 자식이 이렇게 아픈 것을 몰랐을까 본인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폴은 상당히 가까운 부자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는 폴이 자랄 때 야구와 농구팀 코치였고요. 어른이 돼서도 골프도 자주 치고 폴은 아버지와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있다고 아버지를 아주 가까이 생각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도 마찬가지로 미들스쿨에서 하이스쿨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와 주고받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사고도 일으키기는 했지만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티네이저 시절 문제를 뒤로 하고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서 아버지 댄 씨는 이런 문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엄마와 나에게 이런 말을 좀 더 일찍 하지 못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폴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식구들에게 절대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말하고 이 모두 아버지인 본인 잘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2019년 8월 19일 30년 전 9개의 강간 케이스로 경찰은 드루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일 폴은 법정에 섰습니다. 그날은 이미 유죄가 책정되어 형량이 내려지는 날이었는데요.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 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실형이 내려진 것이죠. 판사는 폴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요. 부인 리즐리 옆에 선 채 폴은 제프 드루는 내 인생을 망쳤다 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성적 학대로 우울증과 혼란에 시달렸고 본인의 어린 시절은 드루가 강간한 날로부터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솔직히 제프 드루의 형량이 얼마 되었건 내 어린 시절 잃어버린 것은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요. 판사도 드루를 데리고 나가라고 오더하면서 만약 이번에 플리 딜이 아니었다면 판사는 종신형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어서 2022년 5월 31일 오하이오주의 주디셔리 커미티에 선 폴은 어색한 웃음을 머금은 흔히 보는 어린아이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8살 때 사진을 들고 나간 것인데요. 바로 섹슈얼 어뷰즈를 당하기 전 본인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나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본인의 이런 경험을 통해 다른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댄이라는 중년 남성이 있는데요. 본인의 학창시절의 몇몇 친구들을 떠올려 봅니다. 제이슨은 키가 크고 말랐고요. 마크는 키가 작고 근육질이었다고 말합니다. 제이슨은 첼로를 연주하고 마크는 배구 선수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제니퍼, 존 모두 본인의 주니어 시절에 몰려다니던 친구들 이름입니다. 이들과 함께 주일에는 근방의 감리교회를 다니기도 했고요. 이들의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사실 운전면허증이 그때까지 없었는데 그들은 늘 본인을 픽업해서 영화도 같이 가고 토요일에는 픽업해서 미시건 호수가 보이는 동네 공원에서 터치 풋볼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뒤돌아보면 어떻게 제이슨과 마크와 공통점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어울려 다녔던 것입니다. 기억에 제이슨 어머니는 아주 친절했던 것 같고요. 마크의 가족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이제는 기억이 가물거리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는 본인도 티네이저 부모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부인과 딸에게 나가서 친구랑 대화를 나누라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집안에서 좀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별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새 아이들 감정이 메마른 텍스트를 주고받고 학교의 활동도 이제는 더 이상 자주 볼 수도 없고 아무도 집 바깥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셀폰으로 대화나 비디오 게임이 몇 배 더 선호되는 것이죠. 요새 티네이저들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셀폰 사용으로 이들은 2023년 티네이저들 간의 프렌드십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물론 요새 티네이저들도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본인의 딸을 포함해 더 많은 숫자의 티네이저들은 많은 시간을 바깥에 나가 친구들과 보내는 대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더 어린 동생도 혼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깁니다. 물론 본인의 티네이저 시절을 현재 딸들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들이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본인에게는 낭비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요새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이 더 많고요. 틱톡에 비디오를 올리거나 보면서 본인과 똑같은 흥미를 가진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등 우리 시절 학창시절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본인과 공통점이 있건 아니건 하이스쿨에 다니는 아이들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새 아이들은 전 세계 티네이저들이 아이들에게 모두 다가오는 것이죠. 현재 17살인 본인의 딸도 그녀의 경험을 공감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직접 연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녀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티네이저들의 요새 정신건강 문제가 더 두각되는 현실에 티네이저들은 친구들과 만나 갖는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이럴 때 부모로서 이런 현실은 과연 스마트폰과 연관이 있나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소셜미디어에서 느끼는 프레셔가 있는지, 그런가 하면 이 모든 문제는 이들이 집 바깥에서 어느 누구에서도 저촉받지 않는 채 제3의 공간이 없는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거기다 요새 아이들의 스케줄은 꽉 차 있습니다. SAT 준비 등 다양한 애프터스쿨 튜터, 배구 연습, 피아노 레슨 등 팬데믹, 기후변화, 또 본인이 받는 성적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두고 모든 부모들의 대답은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셀폰이라고. 본인의 티네이저 딸도 말하는 것은 온라인 친구가 엄청나게 많지만 직접 만나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학교 생활과 스케줄로 만날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딸은 말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옛 시절, 학창시절 친구들은 이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적당한 친구들이죠. 영국반에서 기억나게 웃기던 친구도 있고요. 여름 캠프에서 만난 카톨릭 스쿨 여학생도 있고, 날씨 좋은 날 갑자기 테니스 치자고 문을 두드리는 같은 동네 사는 친구, 또 같은 곳에서 파트타임 잡을 잡았던 친구도 있고요. 핫도그 파는 곳, 풀장,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곳에 같이 모이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하이스쿨 4년 동안 누가 누구랑 사귀더라, 여름에 어디 가족 휴가를 갈 것인지, 누가 새 자동차를 사고 잘못해서 부모님에게 벌을 받았다는 등등 서로 인생에 들락날락했던 친구들이죠. 요즘 와서 이들 중 상당수 친구들은 페이스북 같은 곳을 통해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간접적으로나 알게 교환이 가능해졌죠. 앞에 말한 제이슨은 기술 회사에서 일하고 느지막이 체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크는 의사가 되어 있고 주로 올리는 사진들은 가족들과 야외 활동 사진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솔직히 현재 이렇게 아는 것이 학창시절 알았던 친구들만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희망해 보고 있습니다. 본인 인생을 뒤돌아보면 물론 하이스쿨을 포함해서 진정한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요. 언제고 친구가 사는 도시를 가게 되면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집에 가서 잠도 자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 이런 우정은 평생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나이 48살에 흔히 상대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이 1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온라인에서 공유하지만 솔직히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터넷 안에서 내 딸의 대부분 친구들이 만나는 곳인데 딸의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죠.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는 이태리나 미네소타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만나는 친구들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대 내 딸의 이런 좋은 친구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재미있고 흥미롭고 가까이 보내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딸을 포함해서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적절한 상황이나 얼굴을 붉게 하는 경우도 모두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을 알고 삽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혹시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가 생길 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는 좋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진짜 세상에서는 그 앞에서 절대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고 비교됩니다. 본인의 하이스쿨 경험 중 이럴 때 절대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었죠. 그들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모든 상황이니 모든 친구들에게 적응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러면서 서로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같이 어울려지면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자랐던 의미 있는 시절들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어린 시절이 더 많은 행복함을 가져다 줄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온라인의 완벽한 친구들과 그 시절, 아니면 지지고 볶으면서 같이 젖고 쉬는 것을 같이 나눈 친구들과의 시절, 어떤 것이 더 좋은 행복함을 가져다 줄까요? 그러나 이 아빠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절 티네이저들의 경험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로렌 와이먼이란 여성은 지난 2019년 대기업 파이낸스 잡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할 당시였습니다. 그 사이드로 조그만 의류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요. 이 비즈니스를 처음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것을 어카운트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이름도 Dark Mother Cloth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첫 해 5천에서 6천 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현재 32살인 로렌 씨는 팬데믹 동안 틱톡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2억의 비디오를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이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여기서 올린 수입이 21만 7천 달러였습니다. 애리조나에 베이스를 둔 로렌 씨는 바로 이 안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스몰 비즈니스를 열고 더 이상 노숙자 신세를 벗어나기도 해주고요. 일찍 은퇴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만들어낸 창의력이 제대로 빛을 내는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틱톡이 사라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주 틱톡의 CEO는 미 의회 실험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틱톡이 절대 중국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미국 안전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틱톡을 막거나 아니면 틱톡 자체를 팔 것을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현실이죠. 사실 이것은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하던 것입니다. 연방 법정에서 막았는데 미국 정부는 현재 틱톡을 팔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것 중 선택하라고 마지막 경고를 주었습니다. 더욱이 가장 최근에 미 상원의회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틱톡을 추방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면서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틱톡을 추방하려는 미국 정부를 두고 이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죠. 일부는 이런 방침은 인스타그램을 돕고 페이스북의 숏 비디오를 돕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제발 틱톡을 남겨달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아들이 이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제발 남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중국법의 영향을 멀리하려는 의도입니다. 지난 2012년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가 만든 것이 틱톡인데요. 여전히 이것은 중국의 컨트롤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업을 금지하고 추방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이슈가 있고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런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회사는 모바일 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앱 스토어를 가진 두 개 회사입니다. 바로 애플과 구글이죠. 이들은 틱톡을 앱 스토어에서 없애주면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정부가 양당 모두 한 목소리로 틱톡에 대한 입장에는 물론 네트워크 내 컨텐츠로 젊은 층의 영향을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단연코 이것의 주인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손길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들의 모든 데이터가 중국 정부 손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용자가 누군지 또 거기 장소가 어딘지 이들의 컨택 정보 등이 모두 노출된다는 것이죠. 이런 복잡함은 물론일지 모르지만 현재 사용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스몰 비즈니스 주인들이죠. 더 많은 커스터머들에게 노출이 되는데 최고인 틱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모든 마케팅 방법보다 몇 배 더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 마케팅 전문가인 캘리스 랜드럼 씨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돈을 지불하고 내는 광고이지만 이것으로 투자에 대한 리턴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틱톡은 다양한 채널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칠 수 있다고 하면서요. 만약 현재 틱톡으로 재미를 보는 비즈니스라면 다양한 그룹들에게 동시에 마케팅을 줄 수 있는 효율성이라고 하면서요. 만약 이 방법을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으로 했다면 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2015년 대학 시절 학용품과 일반 품목 디자인 회사를 런칭한 앨리스 번스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앨리스 씨는 틱톡 비디오와 세일의 직접적 연관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2022년 여름 운반 쇼핑 비디오를 한번 올리고 280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일 만에 데이 플래너 2,000개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작년에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 액수 100만 달러를 넘었는데 웹사이트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결되는 트래픽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루에 두 곳에 들어가 보내는 시간이 4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도매업까지 확장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새로운 스토어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이곳에 풀타임으로 매달리면서 스튜던트 론도 다 갚게 되었고요. 집도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 중에는 한국계 여성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크리스티나 하인데요. 젊은 한국 여성입니다. 뉴욕시의 고양이 캣 카페 앤 오르가나이제이션을 운영하는데 이름이 메오 팔러라고 합니다. 2020년 말 은퇴하신 부모님이 입양한 고양이 새끼들을 돌보는 장면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고양이를 구출하는 노력에 대한 것이었는데 부모님이 고양이들 침대를 만드는 바느질 장면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비디오 조회수는 기록적이었습니다. 한 주 만에 $20,000 이상 기금이 모여서 이것을 두고 크리스티나 씨는 너무나 놀랍고 기대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디오 중에서도 이것은 최고가 아니었는데 반응이 너무 놀랍다고 웃습니다. 비디오 제목도 재밌습니다. 76살의 나의 아버지의 하루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회수가 1,000,000번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고양이 침대 세일도 이거 올라서 $30,000나 벌렸고요. 그리고 그녀의 мя오 팔러를 방문해 고양이를 입양하겠다는 인파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기부하는 monthly donation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넘쳐난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씨는 틱톡 너무나 어메이징하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보다 멤버 커뮤니티에 한층 더 지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예는 심지어 쓰레기통, 청소 비즈니스나 카펫 수리하는 비즈니스도 틱톡에서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카펫 리페어 가이즈라는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제이슨 놀런 씨는 지난 20여 년 동안 카펫 수리 비즈니스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누군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해줘서 그런데 해보니까 결과는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심지어 옐프와 구글 애드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커스터머들을 다 물어보니까 모두 틱톡과 유튜브에 오른 카펫 수리하는 비디오를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85만 명의 팔로워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들 모두 틱톡에서 마케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LA 근방에 사는 분이 아니시라면 아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마켓 이름입니다. 바로 ER1이라고 하는데요. E-R-E-W-H-O-N 이렇게 씁니다. 그로서리 스토어 역사가 거의 60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이제 이들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 인기가 최고입니다. 이곳은 건강하고 올게닉 음식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가공식품은 없고요. 특히 대부분의 음식이 로컬 농장에서 재배된 것입니다. 이 중에 사람들이 틱톡에 올리는 것이 최고인데요. 스토어 안의 모습도 너무 멋있기도 하고 그 안에 쇼핑하는 사람들도 최고 멋쟁이들이 모여드는 장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는 주스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럭셔리어스하다는 리뷰도 올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ER1이라는 아주 다소 생소한 이름인데요. 1872년 소설 타이틀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1960년대 시작된 스토어입니다. 이곳은 바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유학생으로 넘어와 우리 생활의 매크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부는 미치오와 에벌린 쿠시라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생각에는 이어1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아시안 영양식 전통에 의존한 매크로바이오틱스의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집중하고자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이름이 Nowhere 철자를 바꾼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생긴 오리지널 스토어는 1966년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면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화려한 연예인들이 들락거리는 이 서든 캘리포니아와 상당히 비교되는 곳이죠. 이곳은 아주 적은 스토어에서 시작했습니다. 매크로바이오틱스와 자연식을 강조하면서 스토어를 이끌어갔습니다. 건조 콩 종류, 유기농 초록색 야채들, 그리고 일본 간장과 미소, 그리고 두부를 선보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뒤 1968년 좀 더 큰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초 캐탈로그를 만들어 내놓기도 했고요. 대형 디스트리뷰션 센터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웨스트 LA 스토어가 오픈하게 된 것이죠. 1949년 미치오 씨는 뉴욕에 유학을 오게 되죠. 일본에서 자랄 때 배운 매크로바이오틱스 영양식을 재확인하고 1965년 보스턴으로 옮겨가면서 동양 철학과 이것의 식단에 대한 책자도 내놓았습니다. 부부는 2001년과 2014년 각각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사업을 이어가다가 그러다 2011년 웨스트 LA 스토어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새 주인이 된 토니 안토치스는 음식 디스트리뷰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그때 당시 뭔가 새로운 것을 찾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2011년 스토어를 인수하고 2022년까지 LA 근방에 8개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 홀푸드가 아마존에 팔리면서 안토치스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어원이 로컬 그로서리 시장의 대형 마켓이 아닌 맘앤팝 로컬 마켓에서 최고로 높은 질의 그로서리를 산뜻한 분위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만스퀘어 풋에 알맞는 인테리어를 디자인했고요.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도 다소 좁게 만들고 진열대는 대신 높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일반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갖는 경험과 반대의 의도적인 디자인을 가진 것입니다. 조거번들이 통로에 늘 존재하면서 커스터머들과 가깝게 돕거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절대 싸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싼 가격을 찾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이것은 값비싸면서 최고로 건강에 좋고 최대 럭셔리어스한 제품만 취급합니다. 특히 LA에서는 이런 것만 찾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장소이죠. 이 그로서리 스토어 이어원은 B Corporation Certified라고 나와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S Corp이나 C Corp은 들어봤지만 B Corp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Beneficial Corporation Certificate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아주 까다로운 검열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 일반 퍼블릭 사회에 베네핏을 준다는 것이 통과되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런칭되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6,000개 정도 회사가 B Corp Certificate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운영과 베네핏에 대한 투명성을 다 보아줘야 합니다. 회사 전체의 합법적인 차원에서도 모두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원이 받은 점수는 84.6을 받았는데 80점이 넘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에 비교해서 보통 일반 비즈니스의 평균 점수는 50.9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마켓에는 $2,000를 내고 멤버십을 들 수도 있는데요. 산소 함유량이 높다는 Hyper Oxygenated Water, 물 한 병에 $26로 쉽게 쓸 수 있는 사람들 멤버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덜 비싼 멤버십으로는 카페 멤버십은 $100입니다. 현재 할리우드의 유명인들, 최고 트렌드로 이곳을 자주 방문하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요리사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그들 자체 내 아이스크림, 캐비아 썬데이를 100% 이어원에서 구입한 재료들로만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무려 $1,000입니다. 거기다 셀러브리티들이 좋아하는 스무디도 나와 있는데요. 헤일리 비버의 스트로베리 글레이즈 스무디는 $18. 또 그 안에 피부 좋다는 컬래전, 최고 트렌드인 바다 이끼 씨머스, 스트로베리 알몬드 밀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맛도 그렇지만 이것을 사서 셀피를 찍어 올리는 것도 큰몫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 벨라 하디드가 오렌지 크림시클 스무디에를 이어지고요. 이제는 코르트니 카다시안의 푸시 포션 디톡스는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팬데믹이 한참 진정되면서 더 많은 인기인들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케이아 걸버, 에바 롱고리아, 오웬 윌슨 등 베벌리 힐즈 스토어에서 자주 보이고요. 칼데시안 가족이나 데미 로바토 같은 경우는 칼라바사스 로케이션에 자주 틀립니다. 수많은 인터넷 인플루언서들도 질세라 이곳에 자주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튼 가격대가 아주 비싼 그로서리 스토어 이름이 Year One인데요. 밀레니얼들, 특히 인기 연예인들의 모습이 자주 보이면서 LA 인기 정상입니다. 이것이 애초 세웠던 쿠쉬 부부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변화를 맞았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공항을 자주 통과하는 frequent flyer라면 공항에서 경험은 절대 유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는 과정도 적절한 준비와 도구를 챙긴다면 한층 어려움이 덜하다고 하는데요. 여기다 약간의 운도 따라준다면 공항 경험이 생각보다 스무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절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TSA 프리체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각보다 얻어놓을 가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항의 시큐리티를 통과하는 과정, 상당한 스트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줄에 서서 본인 아이디를 꺼내고 또 가방에서 랩탑도 꺼내고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경우 등 이런 모든 과정을 상당히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SA 프리체크이고요. 두 번째는 Clear라는 방법입니다. Clear, C-L-E-A-R. 이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데요. 각각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공항 시큐리티를 통과할 때 확인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ID Verification하고 또 지참하는 러기지와 몸을 스크리닝하는 것 두 가지죠. 클리어라는 것은 ID Verification 과정을 신속하게 해주고요. TSA 프리체크는 가방과 몸 스크리닝을 간단하게 해줍니다. 이 중에 TSA 프리체크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 200개가 넘는 공항과 85개 이상 되는 항공사가 참여하면서 승객과 지참 가방을 제일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본인의 탑승 티켓, 보딩 패스에 TSA 프리체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참한 사람들이 통과하는 별도로 줄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줄을 통과해서 Transportation Security Officer가 본인 아이디만 확인하면 신발이나 벨트를 벗고 풀을 필요도 없고요. 랩탑이나 마시는 물도 손에 지참하는 백에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스캐닝하는 대신 금속 탐지기, 메탈 디텍터만 통과하면 됩니다. 한 가지는 절대 이것이 공항 시큐리티를 빨리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TSA 프리체크를 갖추어서 이 줄도 길어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반 줄보다는 한층 더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또 두 번째 클리어는 일반 민간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더큐멘트나 아이디 절차를 신속하게 해주고요. 쉬운 개 이상 공항이 참여하고 본인 아이디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바이오메트릭 키오스트에 가서 핑거프린트와 아이 스캔을 통해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클리어 직원이 직접 러기지와 바디 스캐너로 인솔해 갑니다. 그러니까 길게 줄 서서 아이디 확인하는 절차는 피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사실 공항뿐만 아니라 브루클린의 바클리 센터나 양키 스타디움, BMO 센터 등 클리어 키오스크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팬이나 음악 팬이라면 이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죠. TSA 프리체크는 비용은 매 5년마다 $78이고요. 이것은 최근에 85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클리어는 1년에 $189라 한층 더 비싸죠. 어떤 일부 크레딧 카드는 이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데는 공항에서 신발 벗는 거 싫은 사람이라면 클리어는 이런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클리어는
아이디 확인 절차를 빠르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두 가지 다 가지고 싶은 사람은 말리지는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직장이든 비즈니스 관계로 자주 비행기를 이용하는 frequent flyer라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텐데 본인 필요에 따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TSA 프리체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폼을 작성해서요. 애플리케이션 피를 내고 그리고 난 후에는 수백 군데 enrollment 센터 중 한 곳에 가서 in-person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과정에는 본인 백그라운드를 체크하고요. 승인이 나면 known traveler number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약할 때 추가해야 합니다. 12살 이상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12살 미만 어린이는 멤버인 부모나 가디언과 함께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클리어는 비슷한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과 인퍼슨 요소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절차를 공항에 있는 클리어 장소에서 하는데요. 몇 개의 질문을 통과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핑거프린트와 아이 스캐닝을 거치고 아이들을 확인하고 프로파일 사진을 찍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질문에 두 가지 이용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답하기 힘듭니다. TSA 프리체크를 하는 장소는 더 많고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신발 벗고 벨트 빼고 랩탑 꺼내놓는 것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공항 시큐리티 과정에 반대로 이것을 주시하는 TSA 직원들이 가장 힘들고 선호하지 않는 승객들도 상당수 됩니다. 이들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길게 늘어선 줄이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협조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 중에는 지참이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공항 시큐리티를 통과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은 최고 리스트 상단에 올라 있는데 특히 주머니에 칼, 큰 물통, 심지어 병막에 따는 것조차도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다 만약 무기를 지참하고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경우 발견되면 본인 하나만이 아니고 스크리닝 줄 전체가 임시 정지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행기 여행을 할 때 적절하게 옷을 입을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입은 옷이 너무 복잡한 경우 모든 사람들을 지연시키게 만들고 줄도 많고 복잡한 옷이나 신발인 경우 엑스레이를 통과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지연의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거기다 복잡한 의류에 요란한 액세서리 이 모두 스크리닝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리정돈이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시큐리티 앞에 접근하기 이전에 모든 서류나 필요한 것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런 모든 과정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일의 진행에 방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적절한 준비와 만반의 체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움직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공항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통과 과정을 한층 더 순조롭게 하려면 TSA 프리체크나 클리어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제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캐테고리인 글로벌 엔트리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팬데믹의 여파도 크게 줄어들면서 비행기 여행객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공항을 통과하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났다는 말도 됩니다. 길게 늘어선 시큐리티 줄을 통과하지 않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는 과정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미리 철저한 준비와 상식에 맞는 행동과 자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잡한 액세서리나 여러 개 옷을 걸치거나 시큐리티 과정에 저촉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